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우리 군이 몇 시간 전 소형 위성을 탑재하게 될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 저비용, 또 최단기 발사 가능하다는 게 특징인데 지난주 1호 군사정찰 위성 확보에 이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속보 확인하고 전문가 대담에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네, 취임 3년 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중진 희생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과 또 민주당 이상민 의원 탈당 등 주말을 거친 전국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조금 전 말씀드린 총선용 개각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 6명을 교체하기 위한 중폭순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관료나 또 전문가 출신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전문가 위주의 절반이 여성이다. 자, 대통령실이 장관 6명을 장관 지명자 6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최 지명자는 최근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제 현안을 총괄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론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지명자 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은 6.25 참전용사, 시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임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명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송 지명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농정정책에 참여해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론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지명자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지명됐습니다. 1970년생으로 후보자 중 가장 젊은 조 지명자는 해양자원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외교 등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장관 6명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주로 관료나 학계, 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내각을 채웠습니다. 정무보단 전문성을 강조한 정책형, 실무형 개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중폭 이상의 개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개각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주로 전문가 출신 인물들을 기용한 건 민생 현안과 함께 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챙겨보자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장관으로 지명된 6명 가운데 절반이 3명이 여성인 점도 눈에 띕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운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었던 1기 내각과 달라진 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성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라며 여성 비율이 이번 개각의 중점 고려 사안 중 하나였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장관 6명 지명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책성 경질을 당한 국정원장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스스로 물러난 방통위원장, 엑스포 실패 책임론이 불러진 외교부 장관 등의 후임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이나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같은 순차 개각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출범의 성격을 띠는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연이은 악재를 딛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집권 3년 차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한 당 핵심 인사들의 이른바 희생안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늘로 끝나지만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가 여전합니다. 네, 혁신 동력을 잃은 만큼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비명계 현역 의원의 첫 탈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상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당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오락가락하던데 혁신위가 예전과 달리 당 주류 인사들의 희생안을 최고위에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원래 오늘 당 주류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주류 희생안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 안건에 혁신위 보고는 빠졌습니다. 이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따로 보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오신환 혁신위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에서 앞으로의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상정하라고 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못 박았던 공관위원장직 추천 요구에 대한 지도부의 반응 역시 싸늘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행보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7일에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혁신위가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조기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번 주 첫 영입인재 발표에 이어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는 등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비명계 5선이죠.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비주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오늘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했는데 일부 친명계는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선을 하는 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당원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의원의 탈당 선언이 비명계의 이른바 릴레이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가 흐릅니다. 특히 비명계 사이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직은 탈당이나 신당 등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여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위기인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저격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번 주 연탄 나눔 봉사 등 현장 정책 행보에 전념하면서 당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건,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건, 그다음에 오송 참사 등 관련된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역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려는 의도로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 당량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나온 국정조사 요구 계획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또 정쟁을 유발하는 국정조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김도우 법사위원장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과 국정조사, 예산안이라는 굵직한 사안에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말 전국의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학과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구인 최 의원이 재작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차례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해당 법인을 세운 장인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주주로 올려둬 증여받은 것이라며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며 합의부 배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 등을 보면 이른 측면이 있지만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검찰 수사가 빈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이 경기도청뿐 아니라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법인카드 사용처 등 모두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당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청 직원 조명현 씨가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건데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임의 제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김 씨를 불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14번 압수수색했고 7만 건에 이르는 자료를 압수해갔다며 명백한 괴롭히기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현재 본인과 무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올해 2월 본인 컴퓨터까지 압수해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의 보고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돈 내에서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모든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을 낸 조 씨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이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콘서트 시작 전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를 봤다며 이는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경선이 끝난 뒤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돈봉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을 했는데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자신만 있는 식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세 번째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을 했는데요. 네,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발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4km 떨어진 바지선에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사체는 정해진 고도에 오른 뒤 19간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는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시험 발사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세 차례에 걸친 시험 발사와 성공으로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발사가 이제 성공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소형 상용 위성도 발사체에 실어 발사한 점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지난 2차 발사 때는 모형인 더미 위성을 실어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구 관측 위성인 사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발사체의 발사 성공과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부 평가에서 잠시 뒤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가기로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고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확보했다면 후속 조치도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 2차 발사 때는 1단 추진체 없이 2, 3단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 고도 45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1단 추진체를 장착하고 4번의 단분리를 거쳐 650km 고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체의 핵심인 1단 추진체 발사 기술을 확보하면서 앞으로는 시험 발사가 아닌 본격적인 위성 발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발사체와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우주 궤도에 투입된 위성은 약 101kg의 소형 위성인데 앞으로는 무게가 500kg에서 700kg에 가까운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준비만 수십 일이 걸리는 액체 추진 발사체와 비교해보면 고체 추진 발사체는 7일 이내로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며 유사시 안보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 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 우주 등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는 삼축 체계의 핵심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앞서 확인한 대로 윤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2기 내각을 차례차례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로 절반이 여성이고 전문가 위주다 이렇게 아까 저희 취재 기자는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6명 중에서 3명을 여성으로 이번에 발탁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네. 아마 이번에 중폭 개각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두 사람은 이번에 빠졌죠. 방통위원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빠졌다는 점 정도고요. 2기 내각 이런 얘기하는데 6명 정도가 교체가 됐다는 점에서 2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2기라고 하려면은 네. 뭔가 그 국정 기조의 변화의 기점이 된다든가 내각에 배치된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준다든가 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역대
내각 장관들의 재임 기간을 보니까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대개 한 14~15개월쯤 돼가지고요. 이 정도면 이번에 개각을 취임 때부터 재임하고 있다 나온 사람들은 역대 평균 정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평균에 비춰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중폭 이상의 개각을 이후에도 한두 번 할 정도의 기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고 말하는 건 다음에 얘기할 인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기재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장관이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치인들이 다 빠졌죠. 네. 예상되는 사람 중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출마 예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 앞선에도 한두 사람들이 빠져나간 상태고 지난주 말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예상됐던 대로 추경호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이미 예상됐던 박민식 장관 등이 나설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나머지 이번에도 조금 혹시 교체가 되나 예상됐던 박진 장관 빼놓고는 정치인 출신들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들어온 케이스인데 네. 그래도 내각에서 정치적인 경험이 있던 정치인 출신들이 이번에 그나마 내각에 힘을 실어줬는데 비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진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지금 내각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을 비롯한 이런 분들도 정치인 출신이 대개 다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 어떤 의미를 줄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새로 지명된 6명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라고 여성, 예. 하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됐나 하니까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뭐 네. 일부에서는 뭐 후임자 찾기 좀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던데. 아마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당시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갔다가 사퇴했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 내각 임명 과정에서 보면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후속 임명까지 내정을 했다가 청문 과정에 사퇴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후속까지 임명했다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만둬서 계속 장기 재임했었고요. 심지어는 정홍원 전의 총리의 경우도 후속 총리가 청문회까지 갔다가 그만두는 케이스로 계속 재임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성부 장관은 후임을 지금 마땅하게 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22대 총선이 끝나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여당 쪽이 다수를 차지한다면은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혹시 여성부를 폐지할지 이것도 나중에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부실 잼버리 파문으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그랬습니다. 김현숙 장관 후임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고 관심은 사실 이름이 좀 거론되면서 후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방통위원장 네. 자리 지난주에 이제 탄핵 전국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자, 방통위원장 후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좀 연말 연초 이런 얘기 있던데 포함해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네, 방통위원장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더구나 지금 바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후임 위원장 임명이 절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거론되던 두 사람이 거론됐었죠.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는 김홍일 위원장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상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승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발표에 미뤄진 것은 마땅하게 결정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옮겨가는 것으로 많이 언론들에서 추측을 했었는데 결정을 못한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법조인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인 관련 역할인데 이쪽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게 과연 적재적소 배치냐 네. 충분히 전문성 논의가 될 만하고요. 더구나 현재 부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주력 멤버들이 다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적절하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사실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대신에 뭐 민원연 활동 등을 비롯해서 언론 활동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방통위원장이 비언론인 출신들이 가는 게 바람직하냐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고요. 더구나 이전에요. 지금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정책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과 또 산업정책까지 겸하는 역할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도 정부 조직 개편에 향후 있을 때 한번 따져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 기구를 축소하는 과정 속에 통합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네.
과연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분야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 정책을 동시에 방송통신에 수행하는 게 마땅한가, 이것도 의문이 제기될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내정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네, 알려지면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각 당 내부 상황 넘어가기 전에 짧게 지난주 마침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그 직후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탄핵안 전국에 이어서 이제 쌍특검, 인사청문 전국입니다. 연말 한번 전국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산안 이견도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아마 법률상으로는 예산안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산안을 제2일 내에 마치려고 하다고 국회법에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11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이 여야 간에 확정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할 정도로 예산안 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네.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의가 안 된 사항 그대로 지금 국회의장이 날짜에 부의할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탄핵과 더불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특검법도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뭐 이제 그 군 관련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두 개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실 쪽에서는 거부, 제2요구를 할 걸로 거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과연 구현되느냐 문제보다는 또 정치적인 충돌 사안으로 좀 주목해 볼 부분 같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좀 판단이 있을까요, 중간에? 판단이 있을 건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합의를 못했을 경우에 날짜에 맞춰서 갔는데, 그러다 또 이렇게 우리가 신속 처리 안건? 처리 안건으로 네. 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못 해버리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만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의사 일정을 올리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런 정도 역할은 있겠습니다만은 올린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대를 해버리고 나면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맹점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의원 탈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돼 있었던 대목이긴 합니다. 자,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선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도 읽힙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차적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 상황 가능성을 다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어디는 아니다, 어디는 기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반길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죠. 저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만 유용하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도 국민의힘 내부에도 총질할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국민의힘에 구애를 했는데 안 하네요. 전혀 반응을 안 보였죠. 네, 국민의힘 가면 또 거기서 내부 총질할 거라고 우상호 의원이 말했네요. 네,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영입 의견도 없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좀 반기는 분위기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하나는 상대 정당 쪽에서 했다가 자기들이 끌어들인 것은 아무래도 불리한 네. 쪽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탈당했을 때 그게 정치적인 진로에 적절하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한다거나 그럴만하다고 얘기하면은 민주당 스스로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민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계속 비판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부가 이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 탈당이 그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통적인 민주당 가치가 훼손돼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재명당이고 아니면 개딸당이다라고까지 상당히 공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상당히 되새겨볼 부분입니다. 네. 민주당 역사가 오랜 과정을 거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더구나 이견에 대해서는 전부 때로 몰려가지고 공격하고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과거의 민주당하고 같으냐라는 데에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여쭤보면 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가라앉은 듯했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에서 오늘 또 압수수색,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은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봉사활동 나섰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문제 이전에요. 김용 전 부원장이 5년 실형에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면 사실 이미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요. 여러 언론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판결문 내용들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소속의 사람들이 관련된 신당론 얘기라든가 당 내부에 대한 비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것이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아까 보니까 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최고위의 혁신위가 보고를 했느냐, 아니 그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7일 회의를 열고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당 지도부 안에서도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석 요리처럼 3분 카레처럼 바로 뚝딱 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누군가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사골 곰탕처럼 좀 푹 우려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혁신이도 이제 배를 띄웠으니 이 배가 순항하는 것 좀 지켜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국민들은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르다. 네. 그러니까 혁신이 다 끝나고 기차 다 떠나고 국민들 관심 없고 이럴 때 뭘 희생하고 양보하고 해봐야 저는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지도부가 제대로 지금 붙어 있을지도 저는 걱정입니다. 이뇨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습니다. 네, 하의원이 이뇨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혁신이 조기 해산 선언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고. 김이 빠지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요. 초반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이뇨한 위원장 체제의 혁신위가 최근에 내부에서의 서로 이렇게 막 설왕설래했다가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네. 지금 김 빠지는 분위기고요.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 험지 출마라든가 중진 또 측근들의 불출마 관련 얘기는 결국은 지도부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총선 기획단에 넘기는 분위기여서 오늘 얘기 나오는 느낌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도부에서 한번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문제는 지도부에 최종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총선 기획단에서 공천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에 대한 문제는 되게 얼버무리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11월 3일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권고를 하고 한 달째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를테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 지금 이제 중진과 측근들의 불출마했던 험지 출마가 나왔을 때 내부에서 그런 유상범 의원이 무슨 말까지 전했느냐?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정치 영역에서 누릴 영광은 다 누렸다. 그랬었죠. 다음에 총선 나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본인은 충분히 희생할 마음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명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충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그렇다면 이뇨한 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비판한 얘기 했단 말이죠. 네. 그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초반에 그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뇨한 위원장처럼 주목을 받았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득은 보지 못한 채 오리무중 아니면 약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쟁점이 됐던 불출마했던 험지 출마 관련 부분은 슬쩍 총선 기획단의 과제로 넘기고 좀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난 목요일이 최후 통첩일이었는데 다시 월요일로 미뤄졌고 또 한 번 또 7일이라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목요일을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이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훌쩍 올랐고 오히려 줄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고신용자임에도 대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신용점수 기준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하단이 13점, 상단은 24점이나 올랐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가 떠밀려오면서 2금융권 기준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 30곳 가운데 신용점수가 500점대인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1년 전만 해도 22곳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올해 신규 대출 취급액은 급감했습니다. 조달병 많이 들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차주들 상한 능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축은행들 연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대출 시장이 좀 닫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0,000건이 넘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파트 거래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며 올해 전국의 매매 거래 회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3.04%로 실거래 신고가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량 대비 매매된 비중으로 회전율 저하는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 매매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축은행 상위 5곳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OK, 웰컴, 페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 공시를 보면 지난 9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로 1년 전 2.4%보다 4%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5곳의 부동산 PF 연체액은 173억 원에서 57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현재까지는 꼭 LH에 매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여성발전센터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YTN이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가 최근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 보도 이후 서울시는 민간 위탁사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난 동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최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불똥이 엄한 대로 튀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한 직원은 전체 13명 가운데 11명. 제보자는 계약이 종료된 2명에 포함됐습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저를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한 걸 가지고 저를 조금 문제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센터 측은 면담과 근무 평정 등을 고려해 승계 여부를 결정했고 전체적으로 80% 넘는 직원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이요. 틀렸다고 하시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언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승계 직원 명단을 통보받기만 했다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사이 부정채용 혜택을 받던 당사자는 오히려 2차례 승진해 현재는 제보자가 맡았던 팀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연내 특별법 처리를 재차 요구하며 오는 8일까지 매일 행진 시위에 나섭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8일까지 매일 행진 시위와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이 공동 발의된 지 8개월이 흘렀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여의도 국민의힘, 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10.29km를 행진한 뒤 국회 농성을 진행합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교통수단 광역기동 지원을 위한 예산 271억 원이 증액이 되면 출근길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산 부족으로 연말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한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이 추가 대책 논의까지 나섰지만 일선 경찰들, 특히나 수사관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을 들여다보니 갈수록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은 빠듯해지고 있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찰관 현장 투입은 늘어난 겁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만 서도 초과 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밤 늦게까지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인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다 재해 현장 파견까지 초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경찰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 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 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 시위 대응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의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황 선수를 국내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에 체류 중인 황의조 선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씨 측 법무법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 데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전청조 씨의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혹이 불거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투자 사기 가담 의혹이 제기된 남 씨를 지난 1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몇 번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6일과 8일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남 씨는 전 씨가 피해자 32명에게 가로챈 혐의를 받는 36억 9천여만 원 가운데 10억 원 가량과 관련해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YTN 보도로도 충분히 확인됐지만 갈수록 마약 사범이 늘고 있고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이들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재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10,000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에 들어선 2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처벌과 단속을 뛰어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경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은 21군데. 이 가운데 2곳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마약 환자를 진료할 의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중독 치료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늘어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범법자지만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명백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와 함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한 달여간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접수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 작전 실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 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폭격 영상을 공개하고 하마스 부대장을 제거하는 장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היום צה"ל חיסל בהכוונה מודיעינית של שירות הביטחון הכללי ואגף המודיעין בתכלול של פיקוד הדרום את מפקד גדוד שתי. 샤티 여단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이끌었던 부대입니다. 이런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확인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현장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 남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היום הרגנו מפקדי גדודים, מ"פים, הרבה פעילים, ואתמול בבוקר התחלנו את אותו מהלך בדרום הרצועה. הוא יהיה עם עוצמה לא פחותה מזה. 할레비 참모총장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어디에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에서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 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지상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터널 800여 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5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터널 입구가 민간인 거주구역에 있었으며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이슬람 사원, 운동장 부근에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서 순회 비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영국 정부는 납치된 영국 국민을 포함한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상공에서 작전 수행을 비롯해 동부 지중해 상공에서 순회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자지구에는 또다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습과 궁핍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울부짖습니다. 폐허 더미를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민촌을 강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자지구는 부상자를 옮기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신과 부상자가 넘쳐납니다. 병원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의료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أنا جبت لقيت ولد صغير جبته حملته في إيدي واستشهد في إيدي وهيو داخل الناصر الآن و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마련된 음식 배급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몇 시간 줄 서 기다려야 음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بسبب ما فيش لا أكل ولا شرب ما مش قادرين نجيب شيء لأولادنا فبنيجي بناخذ بقفانا ساعات عشان نحتصل على لقمة العيش لأولادنا. 아이 주검을 마주한 엄마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을 보냈던 가자 주민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와 궁핍의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독일인 관광객을 사망케 한 20대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프랑스와 리카르 대테러 검찰 검사는 현지 시간 3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용의자가 범행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동영상을 올렸으며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인 26살 아르망은 이 영상에서 아랍어로 자신을 IS의 전사라고 소개하며 아프리카와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들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연일 우리 측에 떠넘기면서 파멸을 면치 못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내부 균열 조장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습니다. 신문은 한반도 정세가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를 괴뢰로 지칭해 군사적 도발을 일삼으려는 괴뢰 일당의 분별 없는 망동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돼 있는 9.19 합의 내용을 집요하게 거부해왔다며 우리 군이 재개하지 않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합의서 파기 책동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가게 했다며 도발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판 꼴로 참담한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에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며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의 정당한 조치인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북한이 거짓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리한 언어로 우리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짓 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북한도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그제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방부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난해 1, 2차 시험 발사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고 또 이번 발사 성공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키워드를 몇 개 뽑아보면 고체 연료 발사했다, 민간 위성을 실었다, 킬체인은 눈에 확보됐다 아니겠습니까? 네, 차근차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공을 했거든요. 3차 시험 발사 성공,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민간에서 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액체 로켓에 기반한 발사체들을 이제 시험을 많이 했죠. 시험 발사를. 그래서 지난 5월에도 누리호 3차 발사를 했었고요. 좀 네. 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체 추진제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했는데 예. 이제 먼저 작년에 3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1단 로켓 모터를 안 쓰고 2단, 3단, 4단만 써서
그리고 이제 실제 인공위성은 그냥 더미 위성체를 놓아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고도만 올리는 거로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단 로켓이 제일 커야 되는데 왜냐면 1단이 보통 지구 중력을 극복하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엄청 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단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1단, 2단, 3단, 4단이 아니고 2단은 작년에 검증을 해서 그걸 빼고 3단, 4단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단으로 이제 발사를 했고 대신 이제 이게 발사 용량이 적은 거죠. 2단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100kg짜리 위성을 초소형 위성을 얹어서 그리고 고도 한 650km 정도 고도로 이제 전개를 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정도, 그러니까 100kg의 위성 그리고 고도 650km를 성공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가 좀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뭐 일단 군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후년까지 약 500kg을 한 고도 600km 정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지금은 2단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2, 3, 4단을 기존에 개발했던 걸 다 이제 뭉치면 그걸 이제 조립 시험을 하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이제 한 500km 정도 위성을 올리는 거고요. 위성의 중량을 늘리는 그렇죠. 거네요. 늘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호는 지금 현재 1.5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약 한 500km에서 700km 고도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고체 로켓 모터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발사체도 한 2026년 7년까지는 1톤 정도를 올릴 수 있게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지난해 3월, 11월 1, 2차 시험 발사와 좀 다른 측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체 연료 발사, 또 액체 연료 발사, 북한이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뭐 사실 고체 추진제 모터를 사용한 발사체도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걸 상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만일에 4개를 쓴다면 4단이. 이제 그거는 보통은 액체를 써요. 왜냐면 마지막에 내가 인공위성을 정밀한 궤도에 넣기 위해서는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고체는 한 번 태우기 시작하면 한 번밖에 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단을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뭐 성냥이 대표적인 고체 추진제입니다. 성냥 불을 붙였는데 다 타기 전까지는 그걸 우리가 세울 수는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위성 발사체는 액체 로켓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액체는 일반적으로 출력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액체를 쓰는데 간혹 이제 고체는 작은 용량의 인공위성을 쏠 때, 그것도 이제 시급히 적시에 쏠 때. 예를 들면 뭐 대형 위성 발사체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위성들을 동시에 있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이 친구가 이제 200톤 그러니까 200km 정도 고도에 한 22.8톤 정도를 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많은 인공위성을 동시에 쓰는 거죠. 많을 때 100개 이상도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쏘면은 기다려야죠, 상대적으로. 대신 이제 고체 작은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즉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속하게. 그리고 고체 로켓은 액체 로켓과 달리 발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모되는 거죠. 뭐 따로 추진제, 연료 이런 산화제 이런 것들을 로딩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액체 추진은 무거운 위성, 그러니까 많은 위성을 실어야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거고 또 고체는 원하는 곳에 단기간에 내릴 수 있다.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그래도 이제 단가는 이제 고체를 조그만 위성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위성을 할 때 만일에 팔콘 9 같은데 조그만 위성을 놓으면 발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한 $5,000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제 고체는 작은 위성이지만은 굉장히 비싸죠. 대신 적시에 우리가 원할 때 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이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우리가 고체 추진제 로켓을 개발한 게 거의 1970년대부터니까요. 이미 박정희 정권 시대 때부터 이미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고체 추진제 로켓부터는 대부분 다 우리가 탄도미사일용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현무 시리즈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로켓 모터를 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로켓 모터보다 한 1.5배 정도의 출력이 더 나온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추진제 조성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신 있다 이런 의미죠.
선진국과 좀 비교해 주셨는데 북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북한과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다. 그리고 네. 북한은 지금 대부분의 미사일들이 뭐 단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 ICBM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다 고체고요.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탄도미사일은 액체 로켓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발사체는 대부분 다 이제 액체를 쓰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고체 로켓 사용한 발사체가 일부 있다. 이제 그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번에 그 발사 장면을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바다 한건 가운데에서 발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 2차 시도 때도 이 서해상에서 이제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고 네. 이번 3차에 제주도 중문 앞바다에서 지금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아닌 해상에서 발사하는 이유 또 이점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처음 시험 발사를 할 때 예. 대부분 다 바닷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얘가 자세를 잘 못 잡으면은 그냥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육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1, 2차 발사에서 이제 서해안에서 하니까 그거는 더미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공위성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실제 이번처럼 인공위성이 고도 한 650km 저궤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쪽 바다에서 쓰는 게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개활지니까 굉장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1단, 2단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대부분 다 이제 해양에 떨어뜨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네.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고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추력 대비는 아마 고체가 더 쌀 거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체 추진제의 위성 발사체는 대형화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액체를 써서 많은 위성을 동시에 쏠 때는 킬로그램당 무게를 보면 훨씬 액체가 저렴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지 발사보다 해상 발사가 좀 더 안전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네네. 자, 그런데 좀 물리적인 환경 측면에서 1, 2차는 지난해 3월, 12월이었고 이번에도 12월이었거든요. 혹시 뭐 발사 시점과 관련된 기온을 둘러싼 뭐 환경이 또 좀 예를 들면 기온이 좀 차가워야 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준비한 게 우연히 이제 겨울이라 이렇게 됐던 우연이군요. 거죠. 네네네. 그런 거지 기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발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특정 궤도를 이제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궤도에 놓고서 뭐 예를 들면 얘가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 같으면 네. 특정 시간에 뭐 얘가 인공위성이 어디를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루 중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쏜다. 그런 런치 윈도우는 정해지긴 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오히려 이제 환경 조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에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서 만일에 전하를 띈 입자가 그런 구름이 많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인공위성의 이제 그 전장품들하고 이게 간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못 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기온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 그 실제 위성을 이제 같이 쏘아 올렸는데 원래는 더미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올린 실제 위성과 최종 발사 때 또 제작한 위성을 그 쏘아 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와 크기가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이번 위성은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그 연구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상 모델로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얼만큼 우주 환경에서 견디느냐, 그래서 얼만큼 작동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그냥 이번에도 시험 발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발사라는 게 목합.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모사체를 올리는 거거든요. 실제 위성은 아니고 그냥 무게만 크기만 이제 인공위성처럼 생긴 거죠. 이제 그런 걸 쐈는데 이번에는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쏴서 검증을 해보자. 이왕 이성이 있으니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국방부가 궁극적으로 최종 발사 때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작한 위성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궁극적인 시점은 언젠가요? 2025년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쏘면은 이제 2026년 7년 이후가 되는 거죠. 네. 현재 사실은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가 이제 엊그제 4.25 위성 그래가지고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말고서 이제 군지 위성으로 이제 수십 기를 쏘는 거를 계획하고 있어요. 뭐 현재 설계 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위성을 이제 발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26년 7년쯤에 만일에 1000kg을 위성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이제 발사체를 확정을 하는 거 지금 계획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위성을 쏠 수 있는 거죠. 현재 개발 중인 위성. 예. 네. 그 지난해에 이제 2차례 시험 발사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고 없이 지금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해 저희 보도를 좀 기억을 해보면 2차 발사 때로 시험 발사가 좀 예고 없이 진행이 돼서 이거 북한 미사일 아니냐, 뭐 UFO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돌았었는데 이렇게 발사 시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그때 황혼 현상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예. 황혼 현상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인공위성이 황혼이라는 게 뭐냐면 던 더스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껌껌한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환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햇볕이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햇볕이 저쪽에서 비치면은 지상에서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두운 거고요. 네. 내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지상에 어둑어둑한데 올라가면 환하거든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황혼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지상에서 쏠 때는 밤에 좀 약간의 이제 여명, 밤에 여명이 그러니까 황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햇볕이 비치니까 이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예고하고 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군에서.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제 군에서 지금 현재 이런 걸 발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나 또는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하고 달리 민간은 뭐 누리호 같은 벌써 이미 다 이전부터 이제 공지가 돼서 예, 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한테만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좀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미사일 탑재 로켓과 그 유사한 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질문을 받았는데 국방부는 그 용도로 그러니까 위성은 목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네. 지금 우리가 1단 로켓을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까? 좀 대형 로켓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를 ICBM의 1단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반이 같다는 거죠. 네. 기술 기반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솔리드 그러니까 고체 로켓 모터는 공유할 수 있어요,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ICBM 같은 게 우리 사정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제 그제 우리가 네. 쐈던 우리의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게 이 위성이 북한 위성의 뭐 100배 성능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정도가 지금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100배 성능이라는 거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위성은 해상도가 0.3m고 뭐 북한 위성은 그게 3m인지 1m인지 5m인지 아직 몰라요. 예. 네. 그냥 대략 한 3m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10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우리가 해상도를 얘기할 때는 가로 세로가 예를 들면 0.3m다 그러면 30cm인 가로 세로가 30cm인 물체를 하나의 픽셀 점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얘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보다 작으면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전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m면은 가로 세로가 3m인데 그러면 이게 10배지 않습니까? 가로도 10배, 세로도 10배. 예. 그러니까 그걸 곱하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0배인데 그럼 100배 성능이라는 게 실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 구분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곱해 보니까 100배다라는 거지. 그럼 100배가 어느 정도의 해상도 차이나 이거를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실제 영상을 보면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은 뭐 딱 보면은 전체 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샤프니스 또는 어느 정도의 명확도, 브라이트니스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해상도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성공과 함께 좀 묶어서 감시 사각지대가 좀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끝으로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 위성이 원래 본격적으로 쏘는 위성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26년 7년 이후에 초소형 위성들을 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쏘는 위성이 진짜 우리가 군사적 효용성을 갖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은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막 군사적으로 활용성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의미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표 관문 역할을 맡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절반으로 단축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달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면 대표 관문의 중책을 맡았을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추산돼 오는 2035년 6월 개항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 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두고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기로 합니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착공, 적기 개항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조기 개항은 명물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덕도 인근 육상과 해상을 매립해 해상공항을 짓는 공사를 무리해서 5년 만에 끝내야 할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엑스포 지원에 밀려 폐기했던 안전, 환경, 경제성 등 사업 요인을 포함해 기존 안들을 다시 검토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개항 시기도 원래 검토했던 2035년으로 활주로 건설 방식과 터미널 위치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최저안으로 재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일부 줄어들지만 수출은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KAMA는 오늘 관련 보고서를 통해 내년 자동차 내수 시장이 완만한 경기 회복과 전동화 모델 출시에도 올해보다 1.7% 감소한 171만 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수출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와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올해보다 1.9% 증가한 27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 부진에도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20조 905억 원으로 집계되며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수요가 이어지면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28.6% 증가한 2조 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금값이 온스당 2,1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8만 6천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51분 아시아 거래에서 3% 넘게 급등한 온스당 2,135.3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상승세를 탄 금값은 지난 1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 정책은 긴축적인 영역에 잘 들어갔다고 말한 뒤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22분 약 1% 상승한 4만 5달러를 기록해 올해 들어 142%나 오르면서 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오후 3시쯤엔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4만 1,548.9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시험장 타종 오류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씨. 1교시 국어 영역 때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종료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초반부터 당황했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다시 1분 30초간 국어 시험지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지는 시험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중간에 막 이걸 응시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A씨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집단 소송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를 연 지 닷새 만에 수험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없었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게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능 시험장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수능고사장에서도 학교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그 시험 감독이나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잘못한 걸 보정하는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A씨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더 이상 억울한 수험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에스더 씨를 고발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넘어졌고 이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남문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0대 여성 A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커브길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사흘째 강진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무라피 화산은 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다나오 섬의 필리핀 제2도시 다바오에서 강진에 놀란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커피숍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진동을 느끼고 황급히 탈출합니다. 토요일 밤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새벽 민다나오 섬 북부에서 일어난 규모 6.8 지진의 진앙 깊이는 39km입니다. 이번엔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2일 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째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계속됐습니다. 첫날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교량이 파괴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족자카르타 북쪽 일대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라피 화산이 또 폭발한 겁니다.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과 들판의 곡식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당국은 분화구 반경 3km 이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멀리 수마트라 섬,
부키팅기시까지 도달했습니다. 해발 2,891m인 무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숨졌고 2010년에도 분화해 3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지난달 22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또 500만 관객 동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서울의 봄 흥행의 동력, 다름 아닌 분노에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이처럼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영화 관람 전후로 변화하는 심박수와 또 스트레스 지수 등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분노 인증 챌린지를 이어가기도 있기도 하죠. 자, 극중 분노 유발자 주인공 전두광인데요. 이 전두광의 모델 고 전두환 씨,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유해를 어디에 묻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전두환 씨의 유해는 화장을 진행한 후 그가 숨을 거둔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의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 자, 전두환 씨가 생전에 남긴 회고록의 한 부분입니다. 최근 전 씨의 유족들이 그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주 장산리에 걸린 한 현수막입니다. 이 파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로 의미가 남다른 장산리에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라면서 반발하고 나섰고요. 또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역시 규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맷자리가 무려 1,700평의 땅값만 5억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파주 시민들의 반발과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서울의 봄으로 긴 침체기를 지난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대작 2편도 출격합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 또 천재 지휘자의 숭고한 음악과 사랑 이야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의 신작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조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남긴 호아킨 피닉스가 프랑스 혁명 후 환난 속에서 태어난 영웅 나폴레옹을 연기합니다. 황제 즉위식부터 워털루 전쟁까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주며 나폴레옹 시대 서사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You know, Rebel, when you're doing a film with Joaquin, we talk for weeks beforehand. Bleeding in an office over it and arguing and all kinds of stuff. But out of it comes good. He's good for me because he keeps me honest.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정복을 향해 질주하는 야망 뒤에 숨겨진 인간 나폴레옹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특히 전장에서 그가 썼던 러브레터를 조명하며 연인 조세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 most famous thing about them both is the letters that they wrote to each other, particularly him to her. I mean, it's so fascinating to read them, going into his tent and writing this poetry and these lyrical, this gushing and so sentimental.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20세기 대표 지휘자이자 천재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사랑,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는 몇 분의 지휘 장면을 위해 지난 6년을 연습하며 뉴욕 필하모니의 전성기를 이끈 당대 마에스트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It requires years of experience or also being fearless. Bradley, when he told me he wanted to conduct this, I understood completely, but he prepared not for weeks, months, he prepared for years for that moment. 실존 인물의 내면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린 두 영화는 오는 6일 극장가에서 공개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폐막을 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박상혁 씨가 2위를 수상했습니다. 박 씨는 폴란드 크라쿠프의 AMK홀에서 열린 결선 무대에서 펜데레츠키의 비올라 협주곡 첼로 버전과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비장조를 연주했습니다. 펜데레츠키 첼로 국제 콩쿠르는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 음악 작곡가 겸 지휘자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이름을 따 2008년 창설된 대회로 5년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키움 이정우를 원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치열한 영입 경쟁이 시작됩니다. 키움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우에 대한 포스팅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일 공식 고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팅 고지 이튿날 오전 8시부터 30일 동안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이정우는 우리 시각 내일 밤 10시부터 한 달 뒤인 내년 1월 4일까지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15살 신지아가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압도적인 점수로 2회 연속 우승하면서 여자 피겨의 선두주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오자 신지아의 유려한 연기가 시작됩니다. 준비 동작부터 착지까지 첫 점프를 안정적으로 성공하더니 거듭된 7번의 점프와 스핀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실수 없는 올 클린 연기에 스스로 만족스러운 듯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신지아의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점수 합산은 216.35점. 2위 김채연을 12점 이상 차이로 따돌렸을 뿐 아니라 이혜인과 김예림, 유영 등 쟁쟁한 선배들을 압도하며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생, 겨우 15살 여중생이지만 한국 여자 피겨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연습한 걸 믿고 잘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행복해요. 나이가 어린 탓에 내년 1월 열리는 4대륙 선수권대회 출전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출전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시상대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인 만큼 잘하고 싶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신지아의 첫 성인 무대 데뷔전이 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까지는 앞으로 2년여. 그때까지 실력을 더 다지겠다는 야무진 각오에 여자 피겨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8개월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4라운드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비록 순위는 하위권에 그쳤지만 부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 셔츠를 입고 일요일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타이거 우즈는 2분 8을 치면서 20명 중 18위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이번 대회 그린 적중률은 58.3%로 공동 15위, 라운드당 퍼트 수도 28개로 19위에 그쳤지만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만큼은 전체 8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1라운드 3오버파를 제외하면 2, 3라운드에서는 이틀 연속 언더파를 치면서 황제의 부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I was excited to each and every day to kind of get through it and kind of start piecing rounds together again. I mean, I haven't done this in a long time, so it was fun to feel that again. 2021년 치명적인 교통사고 이후 6개 대회에 출전한 우즈가 4라운드를 완주한 대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즈는 오는 16일에는 아들 찰리와 함께 또 다른 이벤트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발목 등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지만 내년 PGA 투어에는 한 달에 한 번꼴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eah, I think that I can get into the rhythm of it. You know, I think that having a couple weeks off to recover, a week to build up, there's no reason why I can't get into that rhythm.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는 제프 슈트라카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자원봉사단 샤인크루는 대회 영문 슬로건인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에서 따왔으며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직위는 발대식에서 강원 2024 홍보대사인 박재민 씨와 배우 이동욱 씨를 명예자원봉사자로 위촉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한낮에도 11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공기까지 탁해지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이 영하 1도, 대구는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이 12도, 광주는 14도, 부산은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